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게 이달 안에 네. 마무리된다고 하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유경선 기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6개월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게 좀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망쳐졌던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또 청와대 복귀 같은 것도 그정 정말 먼 길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다. 좀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용산 시대를 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대통령실 직원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때 자리에서 명함을 새로 주는데 왜 주냐 그랬더니 받아보래요. 그 보니까 로고 그 쉽게 얘기해 PI가 네. 청와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글자가. 어. 그 정도로 이미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은 차근차근히 채비를 다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우리 유설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안정감 있다 좀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다만 지금까지 너무 무난하고 안정감 있었는데 좀 통일교 자금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불거지고 불거지고 있어서, 있어서 네. 이게 좀 지방선거 앞두고 좀 최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가인 아마도 이제 금품 스캔들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미칠 파장, 대통령실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할 인물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이야기인데요. 김남국 전 비서관, 유설 기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 김남국의 삶을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1982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고 올해 43살이에요. 그리고 중앙대 행정학과 졸업했고요. 이후에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법무법인 예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변호사 김남국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의 이제 개인 사무실을 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는 좀 이런저런 좀 시민단체 활동을 좀 했는데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활동을 좀 하면서 검찰개혁 활동을 한 게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는 2020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뭐 윤리심판위원회 위원, 뭐 이런 여러 당직을 좀 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 82년생이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에 민주당이 입당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입당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렇게 법률 상담을 열심히 했다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뭐 연하의 상담을 해준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 좀 재밌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좋아하는 친구에게 멋지게 고백하는 법을 이거를 청소년 관련법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답을 달아주는데 이 답변을 달아준 날짜가 2012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에요. 이때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뭐 못소리 인증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재밌는 이제 얘기도 있었어요. 네. 여튼 근데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려주는데 이제 고백에는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는 분위기, 이제 세 번째로는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이제 진심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실행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데 이제 편지를 쓰거나 이제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산정상 위에 가서 고백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게 이제 성지글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도 가봤더니 이제 댓글이 한 800개가 달리고 좋아요 1000개 달리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게 계속 댓글을 달리는데 이제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못쏠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소원을 비는 댓글이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산 정상 위에서 고백을 하면은 이거 이건 참 주군이 많이 하는 이게-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일단 지금? 산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산 정상에서 해야겠어. 등산을 좋아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야 그런 화제성 글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정치에는 그럼 어떻게 입문하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거죠? 네, 2019년에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조국 백서가 이제 아시다시피 출간이 됐는데 그때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좀 앞장서서 옹호를 해왔는데 이 이제 조국 백서를 낸 다음해인 2020년에 이제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을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예, 처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화제가 됐냐면 그 강서갑이 조국 장관을 이제 비판해왔던 금태섭 의원이 현역으로 있었던 지역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국 내전이다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강서갑 경선에는 이제 김태섭 의원하고 이제 현 지금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 붙였고, 이제 김남국 의원은 안산 단원 의뢰 이제 전략 공천을 주면서 그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강서 지역뿐만 아니고 안산 단원 지역도 네.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김남국 전 비서관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결정적 계기도 뭐 조국 사태랑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국 사태 당시에 2019년 말쯤에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그 집회를 당시에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무대에 올라서 사회도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주도를 했고요. 조국 키즈라는 뭐 사실 30대 키즈라고 해도 되나 싶지만 정치권에서는 또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낮은 연령대니까 조국 키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어떤 정도였냐면 본인 유튜브에 라이브를 한 게 있었어요. 2019년 12월 31일이네요. 연말에 또 이제 혼자 계셨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침대 헤드에 그 조국 대표 사진을 이렇게 뒀더라고요. 근데 딴지일보 형님들이 이렇게 나한테 만들어서 줬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머리맡에 몇 달 동안 두고 있었다.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제가 이걸 머리맡에 두고 매일 이제 기도하면서 잠듭니다라고 말했더니 되게 야, 좋아하셨다. 그랬군요. 예, 네. 그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이 입당을 한 거고, 그 계기는 검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연역적인 추론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원조 친명이고 친인회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선배가 잘 짚어주셨는데 좀 입지가 독특한 게 친문이면서 친명.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공통점이 좀 많고 해서 좀 사적으로 가까워진 걸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중앙대를 일단 나오고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변호사라는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깝냐면 제가 이것도 직접 확인했는데,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남국 비서관한테는 김의원 이렇게 좀 존칭으로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권은 이제 이재명이 막내 동생 이런 별명이 좀 있죠. 아, 이재명의 막내 동생이라는 막내 동생. 별칭이 붙을 정도로 네. 가까운 사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신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김남국 전 비서관하고 첫 번째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네, 첫 인연이 좀 어떻게 시작됐냐면 김남국 비서관이 중앙대에서 좀 강의를 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지사에 당선된 해내가 2018년인데 그때 이제 그 연락을 해가지고 저 후배다, 중앙대 후배다 이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 하니까 흔쾌히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인연이 이어지냐면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지 대장동 개발 같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좀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마구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경기지사 측에서 이제 김남국 이제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거에도 응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좀 이제 김남국 변호사하고 가까웠던 친문 인사들이 말렸대요. 하지 마라. 아, 말렸는데도 이제 뭐 어쨌든 인연을 맺었으니까 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맡았던 게 좀 인연이 돼서,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때 김남국 비서관이 이제 이제 수행 실장을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캠프参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대한 사람이 바로 김남국 비서관이다. 좀 이런 그때부터 가깝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인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임명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갈 때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꽤나 열심히 했던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월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 최근에 물러났기 때문에 한 반년가량 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짧아서 뭐 성과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의욕적으로 일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폐허 가운데에서 출범하면서 처음에 또 대통령을 필두로 완전 워커홀릭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일단은 그 정치 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주요 방송을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한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을 저건 실제로 다 자기가 봐야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뭐 이제 그런 뭐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디지털 굿즈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대통령 시계가 있잖아요. 원래는 보통 그냥 시계를 이제 현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스마트워치에서도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워치 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대통령 시계처럼 뭐 대통령 서명에다가 네. 그 공황 2마리 이거 무궁화 이렇게 있는 그것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최근에 에이펙 열리고 나서는 에이펙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작업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뭐 물론 뭐 집무실도 되게 폐허로 만들고 떠났지만 뭐 DB 일부도 삭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그 핵심 기치 중에 하나인 뭐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직접 소통 이런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새로 구현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후임자가 좀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자체 콘텐츠로도 좀 많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소통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젠프의 참모들 뭐 이런 거는 조회수도 꽤 잘 나왔던 것 같고, 영상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경호관 브이로그 그다음에 또 디소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거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 산하에서 이제 브리핑을 만든 건데 대통령실 부대변인들이 이제 비서관들 계속 불러가지고 뭐 인터뷰하면서 어떤 일 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김남국 전 비서관의 집이 안산인데 용산에서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월화수목 금중에서 평일로 치면은 월화수목은 대통령실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집에 안 가고 그 라꾸라꾸 침대 놓고 이렇게 사실상 야전형으로 근무를 열심히 했고 아마도 대통령도 그런 성실한 모습을 굉장히 높게 산 것 같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워낙 디지털 소통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는 홍보수석실 산하에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업무관장을 바꿔가지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하게 된 게 조금 더 대통령에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중책을 맡고 해오던 도중에 큰일이 하나 터졌는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사청탁 문자가 논란이 됐던 거였고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실 스스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유소리 기자께서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랑 친해서 이제 형님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호영호재도 이제 약간 좀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2월 2일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핸드폰이 또 이제 국회에서 잡혔어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게 발단인데 문진석 의원이 야 남구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뭐 이런 분인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 라면서 그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는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 자리가 보니까 연봉이 한 2억 원대 중반 된대요. 뭐 성과급까지 하면 한 3억 원대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해당 단체 전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 씨 이름을 언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아시겠지만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홍성범 본부장님 이렇게 딱 그 답변을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좀 네이버 지식인 뭐 성실하게 답변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답변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네. 누구에게나 보면 좀 아무튼 근데 이게 결국 되게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제 훈식이 형이라고 부른 거고 또 제1부속실장을 뭐 현지 누나라고 이제 말을 한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인사청탁이 들어갔는데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 흔쾌히 랩을 말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방송만 해도 제가 이제 언론계에 복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선배라고 하면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선배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다. 이런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고치기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끼리는 친해서 뭐 훈식이 형 현지 누나 하지만 실제로 보는 국민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사적인 뉘앙스의 말을 주고받아도 되는가? 이런 식의 그런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한국 정치권에 좀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드러냈다. 좀 이렇게 저는 봤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이 대학 동아리 같고 아마추어 같다? 좀 이런 인상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거는 결국은 공식 라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란 자리가 일단 인사랑 관계가 전혀 없고 제1부소실장 자리도 이것도 이제 물론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 업무를 다 보좌하는 자리긴 한데 인사추천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적 코칭을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이제 추천하는 게 다 이제 전 국민에게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다 차치하고 좀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대 동문이니까 추천해달라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협회 임원을 하긴 했죠. 네, 임원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갔고, 그 저는 약간 이 문장도 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공식 라인으로 추천하면 거절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비공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에는 이 정부는 좀 친분 인사 있는 사람을 통해야 되고 대학 동문이어야 되고 좀 사적 관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좀 이렇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과 교류를 해본 입장에서 느껴보면은 사람이 사실은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편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하죠. 본인이 소관사항임의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중요한 정책 집행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때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전화를 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남국 비서관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와 여러 가지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바로 가까이서 볼 수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문진석 그 원내 수석도 비단 이제 대학 동문이라서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김남국이란 캐릭터 자체가 부담 없이 연락할 굉장히 수 부담 있는. 없이 연락을 해도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하간 인사청탁의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 자체가 이게 공직에 속한 영역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점도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공직 유관단체도 아니고요. 원래는 자동차 회사들이 회원사라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찾아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 자동차 산업협회는 관피아 세상이라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공직 유관단체들 중에서 뭐 해당 부처 이제 그 관료 출신들이 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문제가 나왔지만 여전한 게 사실 좀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문자 자체가 노출이 되면 민간단체 인사에까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비상식을 좀 회복해 보겠다고 나선 정부인데 그런 면에서도 좀 타격이죠. 그리고 현직 누나를 얘기했는데 지금 제1부속실은 인사관여 권한이 없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 보고 뭐 실세네 상황이네 지금 이렇게 하던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더 가속시킨 그런 모양이었죠. 예. 이게 사실은 아까 관피아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신 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언제적 지식경제부입니까?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이 사실은 산하기관장을 2번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 쉬다가 또 협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천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서 공적인 추천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통령실에서는 빠르게 내부 감찰을 했고 그 결과 인사청탁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 낸 거 아닙니까? 네, 그 강훈식 실장이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 때 직접 밝혔는데 내부엔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한 언론에 밝힌 이제 입장이 좀 재밌어서 이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난 가만히 있다가 유탄을 맞았다. 그래서 본인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인사청탁의 시발이라는 게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경유지이고 사실은 발생지 자체가 민주당에는 문진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문진석 의원도 떠올려 보시면 김남국 의원과 같이 7인의 핵심 친명이잖아요. 근데 왜 한 명은 잘리고 한 명은 그냥 뒀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수석은 원내대표의 핵심적인 지도부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손발을 맞췄던 수석이 바뀌면 이게 당 운영에 타격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수석 역할이 워낙 크니까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 안고 가겠다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는 사실은 그래도 김남국 비서관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논란을 한 차례 겪어서 어쨌든 재판까지 갔고 이제 탈당까지 했던 이제 논란의 인물이었는데 인사청탁 논란까지 벌어지면 아무리 친명 핵심이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보호해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게 사실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그만둔 거고 문진석 같은 경우 자신이 중앙대 선배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면 뭐 그 사실은 원내대표가 뭐 잡는다고 해서 자리를 버틸 게 아니고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김병기에게 그런 자리를 위임했다는 것 자체가 안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사실 뭐 원내수석 저도 이제 정당 활동하면서 취재하면서 만나봤지만은 다 대체가 있습니다. 그쵸. 그만한 의원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이고 여가 문진석 수석의 유임을 두고는 설왕설래가 저처럼 많은데 충남도지사 뭐 선거 이야기도 걸쳐서 나왔죠. 그쵸. 문진석 수석이 이제 지역구가 충남에 있으니까 저 충남지사 생각이 이제 꾸준히 타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권에. 근데 이제 지금 당대표실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실에 수석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도 역시 지역구가 충남이고 두 분 다 지금 충남지사의 뜻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묘한 건데 명시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는 꾸준히 감지가 되어 왔고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더 그런 점을 의식을 해서 재신임을 사실상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는 거는 뭐 원내대표의 뜻도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네.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뭔가 좀 갈등이 있을 때 문진석 원내수석이 상당히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김병기를 대리해가지고 이 문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언론을 상대로도 백그라운드 설명을 잘했고 뭔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와 콤비로서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함부로 내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여론적인 정서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사람이 옷을 벗으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벗는 게 상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원내수석의 쓸모를 굉장히 중히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그 사퇴, 진퇴를 놓고 대통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열심히 일했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좀 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좀 호칭 문제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누님 뭐 일단 내내 뭐 이렇게 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다. 이런 게 정치권 문법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다. 이런 식의 좀 쉴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어디 다른 그 인터뷰 나가셔서 김남국 비서관이 저한테도 형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도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른다. 뭐 주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엄중 경고 정도가 대통령실 첫 액션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거랑 상관없이 김남국 전 비서관 본인이 사표를 던진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사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이후에 말하겠지만 어차피 뭐 지방선거 생각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 본인 선택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아까 그 지식인 성실하게 답변 달던 모습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 뭐 성실하긴 하다. 그리고 좀 되게 투명하다? 투명하다라는 거는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평가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인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티를 내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대통령실 가도 이렇게 그냥 의원 때랑 똑같이 다니는 것 같다. 뭐. 아니 근데 저희는 방송을 이제 몇 번 같이 해봤고 뭐 실제로도 뭐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옷차림이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방송국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너무 비슷한 옷을 입고 자주 나와가지고 혹시 그 옷이 여러 개 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똑같은 옷을 자주 입고 나오는데 저는 그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했던 얘기가 집안 환경이 너무 불우해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본인에게 학점을 뭐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A0를 줬더니 그 해당 교수님한테 클레임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장학금을 받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학점에 대한 목표 지향적이고 네. 내가 왜 A0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항의성 메일이겠죠. 그 통상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0면 아 감사합니다인데 A 플러스를 주지 않은 부분에 아, 대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아마도 김남국 그 의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안 환경이 조금 더 남들 평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뭐 중앙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진학을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시기는 좀 하더라고요.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수석이 유임된 이후에 지금 조금 동정론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당내에서는 어차피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안산시장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냥 그만두고 일찌감치 가서 좀 기반 닦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지방선거 6개월 남은 시점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하느라 지역구를 잘 안 갔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이제 좀 뭐 가서 현장 잘 닦고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고는 또 이제 그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 지금 이제 불법 대출 의혹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뭐 상고심 결과에 따라서 재보선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도 복귀 무대가 될 가능성이 하나 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좀 계속하지 않겠느냐. 예. 저도 어느 방송에 갔다가 이제 귀로 엿들었는데 한 현역 의원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 그 김남국 전 비서관이 안산시장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스몰 토크에 가깝게 둘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당분간 정치 현업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20년에 이제 입당을 한 거 그 전에 이제 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만약에 이런 데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불과 그 5, 6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의 어려운 일을 연거푸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정치적으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재기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그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가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내년 6월에 선거를 어떻게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사가들이 정치라는 걸 굉장히 노름으로 여기고 쉽게 말하니까 내년 6월에 김남국이 뭐 예를 들면 시장 선거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재보선에 양문석 의원이 혹시나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도전할 거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쉽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정치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